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가을이요. 우리의 가을이 떠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아직 버텨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어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제 입시 전형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시리즈 야구는 끝났지만요. 차기 대선 전쟁은 달아오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00명대로 훌쩍 올라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우리가 안이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이번 주말도 방역 안전 스스로 지키는 끝가을에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논의가 공식화됐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에서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합당에 관한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코너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이 경제본부 방송 중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6억 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자, 핸드크림 바르는 MZ세대스러운 40대 남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핸드크림을 바르고 계셔서 이제 전 파리인 줄 알았어요. 파리. 손을 막 비비고 계시니까. 제가 건조해서 네. 촉촉해지고 싶어서 발라봤습니다. 촉촉해지고 싶어서. 네. 자, 그런데 이 핸드크림 바르는 박정우 기자님을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래 남자는 뭐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편견을 깨야죠. 신구 격돌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 김준일 대표님은 뭐 주말이면 이제 자연 속으로 캠핑 달려가는. 캠핑 가야죠. 나는 자연인이다. 네. 겨울에 얼마나 각질이 많이 생길까요? 그러니까요. 바르세요. 안 바르겠습니다. 자, 핸드크림을 가지고 두 분이 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 바로 오늘 핵심 이슈로 들어가 봅니다. 첫 뉴스가요.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한 발 물러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육성으로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저는 지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재정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텐데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이 뉴스들이 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이렇게 네. 쓰고 있고요. 많이들. 또는 전략적 후퇴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박 기자님 한번 지금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고집하지 이렇게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봐도 제가 볼 때는 철회라고는 좀 안 보이고요. 철회는 아니다. 네, 그 시점상 네. 먼저 할 게 이거고 수요할 게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철회의 사에 포기했다는 건 아니고 연기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걸 전국민 재난지원금 놓고 뭐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가니까 네. 먼저 시급한 것부터 하자 이런 얘기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네네. 자영업자 지원, 손실보상 지원 네.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50조 지원하겠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 반대하지 않을 거다. 반대하면 그게 이상한 거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도 될 거고 정부도 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하니까 가용한 범위 재원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신속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좀 각을 세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네. 지금 10월 말부터 지금 이 시점에 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뭐 그것이 지급되는 것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자, 전략적 후퇴냐, 철회냐, 연기냐.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반대 여론이 많아요. 지난달이었죠. 아니 이달 초군요. 지난 5월 6일에 전국 성인 1,009명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60.1%가 반대를 했거든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그러니까 저도 뭐 딱히 이게 더 지지율에 좋아지지 않겠다라는 전략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정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갈등 상황을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또 신속하게 지원이 된다라면은 이걸 주도한 거는 이재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속 지원에 대해서 그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유연한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뭐 이제 야당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과해야 된다. 아쉽다가 아니라 죄송하다라고 사과해야 돼. 왜냐면은 이런 혼란상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대로 이런 재정 상황이나 준비 안 되고 그런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재정 여력이 없다. 이 나올 지갑이 없다 그랬는데 추계 계산을 잘못해서 뭐 감춰져 있던 9조 세금이 툭 튀어나오고 그게 정확하게는 기재부가 오전에 10조 원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보통 10조 원대라고 하면 한 11조, 12조 원대 알고 보니까 19조야. 20조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는 좀 이렇게 최대한 적은 척 하려고 했던 거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후가 되니까 9조가 더 나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공지에 좀 몰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재난지원금은 올해 내년 대선까지는 뭐 다시 또 이게 발화될 불이 붙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선이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봐도 윤석열 후보도 지원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야당이 뒤로 물러서거나 협의를 잘 안 해준다? 이건 문제 아니냐? 좀 드러내려는 모습을 보이고요. 야당의 책임도 슬쩍 이제 또 밀어내면서. 네. 그리고 이제 기재부도 계산을 좀 잘못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가능성이나 정말 얼마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어야 되는데 이 세입을 세수를 좀 이월시켜서 가져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혼선이 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혼선 있는 걸 어제 이제 들은 거거든요. 박완주 정책의장한테 이 계산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변화하는 모습, 이걸 바로바로 반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이다. 그러니까 꼭 이제 우리가 뭐 이 보수 진보 대결하면 이 문제 항상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걸로 싸웠는데 난 선별도 좋다. 빨리 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해라. 좀 실용주의 노선을 보인 측면이 있다. 이런 또 이제 내부 평가예요. 자, 이거 외에 지금 대선 국면에서 격돌하는 지점이 또 있는 것이 우리가 좀 피로감도 있습니다만 대장동 개발 의혹 한 덩어리가 있고요. 또 그 반대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서로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건 아니냐. 하나는 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벌어졌으니 책임 있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자, 이게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 특검 수용 그랬다가 이제 조건 없는 특검 윤석열 후보는 이게 세트로 하자
그렇습니다. 쌍특검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게 좀 이 두 후보의 발언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의 발화점이 되고 있어요. 한번 두 후보의 발언을 듣고 와서 특검 이야기 이어가 보죠.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무슨 비리가 있다고 했으면 특검 안 해도 벌써 수사했죠. 그렇지만 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특검도 그 어떤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뭐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네, 두 후보다 특검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들어보면 약간 미묘한 네. 또 입장의 차이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이런 조건부에서 이제 그냥 여야 합의에서 좀 빨리 해달라. 빨리 좀 결백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무조건 특검 주장으로 지금 선회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쌍특검 좋다. 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뒤에 가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대상에 집어넣으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쌍특검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특검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다른 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장동 특검만 얘기하고 있고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것들은 이거는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차이점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쌍특검으로 가자는 거죠. 두 개 다 특검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고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이 특검 안 된다라고 했다가 조금씩 변해 왔어요. 네. 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 왔는데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좀 변화한 모습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돌파구역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조건 없는 특검으로 이제 가버렸다라는 네. 거고 이것도 아까 이 재난지원금 얘기랑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네네. 부실 대출, 그러니까 대출 관련된 부실 수사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이걸 같이 묶어서 특검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또 걸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아니 이 특검이라는 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러는 거지. 네. 이걸 또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고 기본적으로 쌍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거기 때문에 글쎄요 여야가 특검 논의는 들어간다고 해도 네. 합의가 이렇게 쉽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합의가 쉽게 되겠느냐. 이제 여야에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가 돼야 이제 특검이 되는 것이고 또 특검 후보를 또 이제 선정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이고 이 과정이 복잡한데 이게 대부분의 내용은 내년 3월 9일 대선인데 특검이 이제 빠르게 간다 해도 뭐 2주에서 한 달 걸리면 또 60일에서 90일 수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선 때까지 무슨 답이 나오겠는가 하는 또 걱정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저희 김 대표님 특검으로 가는 것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앞에서 얘기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처리한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맥락은 비슷하다. 왜 그렇죠. 왜냐 같은 날 나왔잖아요. 게다가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특검에 대해서도 여론이 안 좋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여론이 특검 가야 된다라는 여론도 네, 많고 네. 윗선에 대장동 윗선에 누군가 있다. 뭐 여론조사에 있을 네. 것이다라는 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끌면 불리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제 갔다라는 거고 쌍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이 아니라 고발 사주까지 사주. 포함하자라는 국민의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게 더 불리하다라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거는 빼서 특검으로 넘기는 게 낫다. 차라리 낫다. 네. 그거는 공수처가 정부 편이다라는 국민의힘의 시각이 담겨 있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 뭐 그렇든 아니든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각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아예 고발 사주의 특검 얘기는 꺼내지도 않기 때문에 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장동만 해가지고 뭐 합의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부산저축은행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을 보죠. 이게 깊이 들어가면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복잡해요. 대장동 개발 의혹은 지금 이 2009년도 이 윤석열 주인 검사가 왜 이 부산저축은행에 1,10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덮었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좀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게 하나은행이 오히려 배임 아니냐.
왜 조사 안 하느냐.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 이제 좀 조사가 진행되면서 하나은행도 압수수색이 됐어요. 네. 지켜볼 문제고. 이거 좀 한 덩어리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발 사주 문제는 지금 이 여당은 특검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본인들의 문제인데 야당 쪽에서 쌍특검으로 요구하고 있다.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특검 쉽지가 않네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뭐 대선 열기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당은 선대위 이번 주 꾸려지긴 어렵습니까? 네, 이번 주는 뭐 또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안 나오니까. 다음 주 후반쯤 한 출범할 수 일주일 있다. 정도 더 기다려봐야 다음 한다. 주 중후반쯤 네. 출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삼김 시대가 있었듯이 네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도 삼김이 문제입니다. 삼김이 문제예요? 어떤 김이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김종인,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 네, 총괄로 오느냐 아니냐. 네, 김병준 전 위원장, 아, 김명준 전 위원장. 네, 그리고 김한길 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네. 이 세 사람의 이 삼김이 역학관계. 된 거예요. 그래서 삼김이 네. 돼서 다시 신삼김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신삼김 나오고 시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점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네, 네. 뭐 캠프 내에서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문제 없다,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났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다고 하는데 깊은 공감을 뭐 이뤘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안 만났다고 하고 아니 그러면 참 네. 이 만나서 한 얘기 중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심에 김병준, 김한길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국민통합위원회, 뭐 화합위원회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선대위 이 조직과 같은 급의 같은 규모 될 수 있고 규모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경중을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양날개 중에 하나의 날개가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조직을 김한길 전 대표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이 선대위가 원톱으로 내가 가서 선대위를 이끌면서 네네. 그렇게 가야 이번 대선도 이기고 대선 이후에 국정도 잘 운영이 되는데 이른바 뭐 김종인 전 위원장 표현에 따르면 자리사냥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뭐 중진들이나 아니 외부 인사들이 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니 지금 뭐 이 우리 당 쇄신 자강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외연 확장해야지 대선에서 이기지 않냐 네.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기고 나면 이게 주요했다 아니다. 그렇죠. 결과적 네. 분석이 가능한데 김종인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가자. 이게 농공행상 안 된다. 이런 거고 일사불란해야 된다는 그렇죠.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니까 사람 욕심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명망가들이 함께 한다면 다 손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봐도.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이게 육성으로 영상으로 보니까 네. 임팩트가 있던 것이 만났는데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만난 것으로 차라리 치고 싶다 이런 이제 감정의 표출이잖아요. 그 인선한 보셨습니까? 난 못 봤어요 그런 거. 아니 그거 논의하러 왔다 간 건데 인선한 못 봤다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니까 안 본 걸로 치겠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들리는데 이 갈등 정답이 없지만 이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갈등. 김 대표님 어떻게 좀 풀 수 있어요? 신삼김? 신상김. 예,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다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노무현의 남자. 노무현에서 이렇게 이제 불렸죠. 그 부총리 했잖아요. 교육부총리. 그리고 뭐 김한길 이 직함이 아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예요. 전직. 그리고 뭐 김종인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한마디로 그 예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출연자들이 캐릭터 겹치면 서로 약간 견제합니다. 싫어해. 내 방송 분량 좀 잡아먹고 네네네네. 예를 들면 나이 때도 뭐 조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많지만은 비슷비슷하고 네.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것까지 다 원로급이고.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게다가 권한이 묘하게 줄어든 설득력이 있는데요. 예, 비슷하면 싫어한다. 그게 하나가 있는 거 하나가 있는 거 인간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김한길보다는 김병준을 김종인이 더 싫어한다라는 게 좀 정설이에요. 뭐 이준석 대표도 예, 뭐 예. 이제 김명준 전 위원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옛날에 뭐 이제 뭐 좀 공격도 하고. 악연이라든가.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게 작은 캠프 큰 캠프도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리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문 빅텐트입니다. 네.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반문 빅텐트 다 모여. 이 우산 아래.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거는 시대 정신이 아니야.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방문 빅텐트 했지만은 깨졌잖아. 이거가 아니야. 지금 뭐냐면은 약자와의 동행이야.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캠프나 이 시선이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작게 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정권의 문제기도 하지만 방향성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조율이 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심지어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 주는 기본소득. 1호 공약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된다. 뭐 청년에 대해서 줄 건지 아니면은 뭐 전체를 줄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일종의 이제 좌클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약자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그런 시각들이 있다. 이게 다 일리가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는 일단은 정권 교체의 열망은 받고 있는데 일단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한다.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컨텐츠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서로 보완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이 텐트를 넓힐 것이냐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규모의 문제도 있고 방향의 문제도 다르다. 캐릭터 문제도 있고.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12시 41분 넘어갔거든요. 지금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곳곳으로 여전히 돌발 구간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달래내고개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는 이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하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구리 방면으로 성남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퇴계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재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 서창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행주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국민의힘 선대위는 다음 주 후반이나 돼야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네. 박정호 기자의 이 예언 같은 관측 맞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말을 넘기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목소리들이 나오겠죠. 예,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야당도 좀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여당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여당은 또 새로운 이슈가 어제 속보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분명히 야당인데 범여권 이렇게 분류가 된 지난해 이게 4월 보면요 비례정당 논란에서 비롯됐던 거예요. 지금 이제 별도의 당으로 존재하는 열린민주당. 자 지금 합당한다 이렇게 발표된 건데 합당 확정적입니까? 그러니까 합당은 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또 그다음에 뭐 당명이나 아니면은 이 당의 뭐 지분이랄까요? 뭐 이런 건 어떻게 교환이 될지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합당이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죠. 의석과 규모는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169석 대 3석인데 지금 당대당 통합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두 당이 같은 집안이잖아요. 원래 다 민주당 소속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난해 그 총선 과정에서 분가라고 할까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 뭐 같은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 마무리를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지금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협상 대표란 말이죠. 이번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시기를 약간 좀 못 박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연내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은 기정사실 해놓고 연내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의 협상 대표입니다. 협상단 대표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 시기를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다. 우리도 전 당원한테 물어봐야 되고 논의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나간 거다.
지금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지가 있다. 여지가 많다. 네, 그러니까 이 될 것 같긴 한데 세부적인 뭐 논의는 또 있어야 되겠다. 들어보면은 왜 이 거대한 지금 집권 여당인 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목매는 느낌이고 약간 이 열린민주당은 튀기는 느낌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 대표님 이건 어떤 역학관계입니까? 자,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세 가지가 같은 날에 나왔어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철회. 네, 아까 그리고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그 특검 수용, 특검 수용. 자, 하나씩 보면은 앞에 맨 처음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는 정책의 전환이에요. 이게 정책 전환이다. 그리고 특검은 개인의 어떤 관련된 의혹, 네거티브 검증과 관련된 거죠. 이번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지금 양당 합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 전체 이 정치 판에 대한 거예요. 네. 이거가 동시에 나왔어요, 사실은. 하루에?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전략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조율을 한 거죠. 어저께 네. 이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10월 중순에 이미 두 당의 합당 얘기가 송 대표랑 그 최강욱 대표가 이제 만난다는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월 말에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합당 필요하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이런 스토리로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네. 왜 어제였느냐가 이제 이런 라인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모멘텀을 자꾸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열린민주당 그 당원들은 약간 부정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참 저는 독특하다고 보는데 네네.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본인들 그 당에 대한.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더 개혁적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거기가 이제 당원에 대해서 당권이 매우 강하거든요. 당원권이 강하거든요. 네네. 당원 투표로 다 결정하니까 당원이 주인이 이 정당인데 왜 민주당하고 합쳐야 돼? 약간 제법 이런 기류도 아주 있어요. 혁신적이네요. 이런 기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니까 네. 되기는 될 겁니다. 되기는 되는데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강욱 대표나 뭐 김성애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마음대로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 열려 있다. 합당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거부터 다 논의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름이 거예요.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나요? 다 열려 있다. 지금 탁월한 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적인 카드를 다 지금 구사해보고 있는데 열린민주당과 이제 합당 논의도 그 중에 네. 하나의 카드다. 그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네.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지지층을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산토끼를 잡는다고 치면 민주당은 집토끼 먼저 잡고 그냥 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이었던 집토끼부터 잡자. 네. 그리고 불가했던 집토끼를 찾아오겠다. 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열정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뭐 흥도 있고 그래서 이 선거판에서 신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선대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대쳤는데 기꺼이 매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되겠다. 열린민주당이 악역을 맡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뭔가 지금 뭐 로마 군단이라는 표현도 네네. 하고 있지만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 이게 너무 크고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길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네. 거기서 로마 군단이 있다고 하면 뭔가 기동대나 네. 뭐 별동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의사결정 구조를 경량화한다는 별동대 얘기도 있지만 선거 그 현장에서 뛰는 별동대 역할도 네. 열린민주당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성, 네. 별동대 그러한 역할을 지금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쓸 때 좀 강성 진보 혹은 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활동력이 강한 네. 그러한 이제 소수지만 정예인 열린민주당이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건 뭐 민주 진보 진영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제 확진자가요 3,000명대, 사흘 연속 3,000명대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3,000명대가 쭉 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맨 처음에 이제 5,000명으로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5,000명까지는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최대 5,000명까지가 뭐 막아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정부는 아직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선 병원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네. 병상 확보 시급한데 지금 확보한다고 해도 시간이 몇 주 걸리는데 네네. 어떡하냐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엊그제 천은미 교수하고 인터뷰할 때도 네. 그 병상 걱정이 지금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버틸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겠다. 이게 방역당국 입장인데 네.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이게 베드만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이 붙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지금 인력은 이미 부족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 보면
그저께 오후 5시 기준 병상 가동률 보면 서울이 80.8% 정도.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75%를 훌쩍 넘은 거죠. 네네. 경기도도 76.4%, 인천이 72.2%. 그러니까 수도권은 75%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기준을 넘겼고. 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근데 정부는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봤을 때는 네. 75% 안 되니까 전국 평균으로는. 네,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과의 목소리에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짧게 첨언을 하자면은 이 재택 치료 문제가 있어요. 네. 한국이 재택 치료가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매우 낮습니다. 한 10% 네, 안팎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가 한 80%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택 치료를 안 하고 병원에 가면은 이분들이 차지하는 병상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 코로나 병상에 또 경증 환자가 차지를 하면서 그렇죠. 중증 환자 중에서도 에크모를 달아야 되는 이런 네, 분들은 분리가 되지만은 그냥 단순 산소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증 환자 그 병상에 가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택 치료를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방역당국 이재학 교수나 이런 분들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택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한마디로 지금 방역당국이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좀 이제 뭔가 가닥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우미 교수는 이 어법으로 재택 치료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 재택은 치료할 수 없다. 재택은 대기다. 또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대기센터다 하는 입장이어서 치료라는 건 사실은 의료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방역당국이 좀 깔끔하게 정립을 하셔서 전문가들과의 검증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박 기자님 짧게 이거 짚어주세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오늘 네. 첫 재판이 열린다는 건데 이 김건희 씨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네. 이 재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네. 김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선 가담자 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 크게 쟁점에 오가는 게 아니라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형식과 이런 것을 보는 준비 기일.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연루 가능성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될지 소환이 언제쯤 될지 이거 좀 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 명이 있는데 가담자 중에 4명 그리고 권오수 회장은 이제 뭐 바로 최근에 구속됐으니까 보강 수사 이후에 네. 기소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김건희 씨를 소환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또 대선에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해보죠. 박정호 기자님 또 이 김준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합니다. 0693님 싸이의 챔피언인데요. 한국 시리즈 KT가 첫 우승을 했습니다. 내년 대선에도 네거티브 없는 페어플레이로 챔피언이 가려지길 희망합니다. 자, 0693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싸이의 챔피언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서로 평가를 넣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나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사나인데 가슴 쫙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천병과 학생 서로 대립했었지만 나인 같아 고로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하나로 합체 모두 힘을 길러 젊음을 질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 찔러 소리 질러 우리는 최도권 킬러 둥글게 돌고 도는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부녀회장 김미정입니다. 전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라는 걸 알고부터 페트병 올바로 버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축하고 뚜껑 닫아 별도 배출함에 배출. 쉽죠?
그리고 페트병으로 재활용된 가방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고르면 됩니다. 먼저 허리춤을 축히다와 허릿춤을 축히다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는 사이시옷이 없는 허리춤을 축히다가 맞습니다. 허리춤은 바지나 치마처럼 허리가 있는 옷의 허리 안쪽, 그러니까 옷과 속옷 또는 옷과 살의 사이를 뜻하는 고유어 명사인데요. 그냥 춤이라고도 합니다. 허리춤은 허리와 춤이라는 표현이 합해진 것이어서 뒤에 거센 소리를 시작하는 명사 춤이 왔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안 씁니다. 다음으로 숫돌에 칼을 갈다에서 숫돌은 수 밑에 치읓 받침을 쓰는 것과 시옷 받침을 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시옷 받침을 쓰는 숫돌이 맞는데요. 이것은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서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을 말하고요. 치읓 받침을 쓰는 숫돌은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을 포평하다와 인물을 포편하다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기릴 포자에 떨어뜨릴 편자를 쓰는 포편하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제 의견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북쪽을 지나던 기압골은 점차 물러나고 중국 북부 쪽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양도 많고 옅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먼지 안개도 떠 있는데요. 안개뿐만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야가 답답한 곳도 많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충청권, 대구, 경북 지역, 내일은 이곳과 함께 광주, 전북 지역까지 나쁨 단계에 이르면서 오늘과 내일 대기질이 탁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한편 지금은 옅은 안개 정도이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다시 한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 미만인 짙은 안개가 다시 한번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고 일요일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 이 비 끝에는 북서쪽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 서울 17도, 세종, 대전, 광주 18도, 부산, 울산, 강릉 등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5.3도, 습도는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가족의 비리 연루 의혹을 고리로 퍼스트 패밀리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족 사기단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경쟁했던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원팀 정신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가담자 한 명이 재판 첫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핵심적인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에 합당을 제안했죠. 이 범여권 결집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했던 이야기 기탄 없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속보로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공식화됐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통합 추진의 물살이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뭐 논의가 시작되는 그 일종의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다. 아, 그럼요. 예. 그동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인터뷰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네. 야, 이게 통념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당 합당의 역사를 보면 이제 총재들이 만나가지고 먼저 이렇게 합당하자라고 먼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협상팀들이 하는 일은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편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 작년 총선이 끝난 뒤부터 계속 합당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산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이 그 경선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계속 합당이 이슈가 됐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 천망하시고 또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근데 말만 무성했지 공식적으로 무슨 입장을 민주당이 정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제 송영길 대표가 처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합당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이면은 그러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만드는 과정을 마치 합당을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모든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야단 맞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제 이 열린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던데요. 주로 어떤 이유들이 나왔나요?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이제 그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내용들을 이제 최고위원들께 당연히 제가 당대표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은 그러면 협상에 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리고 협상을 임하는 사람은 누구를 책임자로 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필요해서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과도 이제 대선 후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핵심은 하여튼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제안이 왔으니 우리도 공식 입장을 이제 빨리 정해서 그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열린민주당 내에 혹시 합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지도부에도 있고 당원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합당이 된 것처럼 전제하시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뜻은 뭐 합당을 바라건 바라지 않건 다 지향하는 바는 다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열린민주당이 내세웠던 가치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하고 합쳐서 그게 되겠냐, 결국 또 거기에 묻혀서 쓸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결국 지향점은 같은 겁니다. 네.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된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협상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이지, 과거 정당들처럼 이제 합당은 됐으니 뭐 부총재를 내놔라, 뭐 어디에 공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당 간의 논의도 해야 되고 당 내 논의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단장으로 발표가 됐고요. 네. 열린민주당 내에서 보니까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 등이 협상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 이번 합당 협상에서 쟁점, 이 핵심 쟁점은 뭐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민주당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를 민주당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후보의 승리라기보다는 이 역사를 지금 퇴행시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고, 그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선두주자로 돼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면 이런 어떤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냐,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그 단합, 협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걸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을 정의하는 일까지 지금 포함된 가치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자, 지금 뭐 언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합당된 것으로 거의 발표된 것처럼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기, 연내에 통합이 다 끝날 것이다 하는 언론 예측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시기도 다 열려 있는 겁니까? 시기에서는 이게 뭐 금년을 넘겨서까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연내로 하는 것은 맞다. 네, 최대한 압축적이고 좀 밀도 있는 논의를 해서 연내에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지금 금년을 넘긴다는 거는 대선 국면에 완전히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 또 가치 논쟁이나 뭐 합당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길게 끌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이제 당대당 합당 방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규모, 의석 상관없이 당대당 합당. 그렇다면 대체로 많이 당명 변경이 있어 왔는데 이 당명을 바꾸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그것도 열려 있는 거고요. 당대당 협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이제 일단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늘 그동안의 정치권을 관측해 오시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열린민주당의 당세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더불어민주당이 흡수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열린민주당의 가치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협상에 들어가겠다 라고 천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 범위에서 환영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이제 뭐 당명이나 이런 얘기들은 물론 궁금증을 가지실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뭐 특별한 쟁점이 된다거나 그게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제 당대당 통합 방식 여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자, 저 현안들을 좀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함께하는 길을 지금 이제 모색하시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 나오다 보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함께 법여권으로 아까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 그러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비책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 저는 상당히 섞여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권자들한테 노출되면서 이제 행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양쪽,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앞서가고 있는 후보 두 분들이 보이고 있는 비호감의 이미지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관계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규명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쪽이 의혹이고 어느 쪽이 사실인가라는 것들이 좀 구분이 되면 당연히 어느 쪽이 앞으로의 역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쪽이고 어느 쪽이 되돌리려고 하는 쪽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단순히 발전시키겠다, 되돌리지 못하게 막겠다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선은 미래를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비전을, 미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드리고 설득할 수 있느냐의 과제가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실력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진실을 가려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날 것으로서의 어떤 품질이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극복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무슨 비단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게 뿅 터지면은 갑자기 올라가고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단 주머니는 없다. 날 것 그대로의 승부가 시작된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지금 여야 비교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여기 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 이런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규모가 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움직임이 없다.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외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해찬 전 대표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이제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대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몸이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분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어떤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안이나 또 국민들께 어떻게 진정성 있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가갈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그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임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단지 어떤 선거 때만 되면 옛날 인물들을 모셔다가 그러니까 다 흘러간 인물들을 모셔다가 같이 뭔가 화합이 더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 이것은 저는 구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이고 있는 면면이나 표방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과거로 돌려놓자는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냐 하는 점에 판단이 집중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합당이 결렬된다면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 낼 가능성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당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당원 투표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협상 진행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될지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무슨 후보를 내는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합당 여부로 한정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타의 가치들을 또 더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당원들의 뜻에 따른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열려 있고 시나리오도 다 가능한데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자, 대표님 끝으로요. 요거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첫 재판이 마침 또 오늘 열렸단 말이죠. 이 고발자가 최강욱 대표님이에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소환 가능성, 또 이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짧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그 시계열별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쭉 보시면 네.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주가 조작이 그 날짜 중간중간에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간의 그 통정매매나 1인 매매 과정에서 그 협력했던 인물들이 지금 모두 다 구속돼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대선에 임해서 가장 큰 공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분이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당 내부에서도 지금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 수사를 덮어라 이런 식의 압력을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만큼 불안하다, 그만큼 캥기고 있다라는 징표인 것 같고 네. 자신 있으면 그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못 하고 있고 과거처럼 그렇게 일부 찔끔 아무 상관없는 시기에 통장을 눈속임하려는 시도는 네.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충고를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몇 대? 네, 추억의 예능이죠. 가족오락관이 시사본부에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금요일 새 코너 여론으로 읽어보는 민심 여론오락관 몇 대 몇인데요. 자, 저는 이 시간 허참이 아니고 최참이 되겠습니다. 자, 남성팀 여성팀 소개드리죠. 남성팀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밝게. 네, 밝게 아주. 이 소장님 원래 이런 목소리 듣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이게 허참, 채참 그러니까 중참이 생각나네요. 네. 또 무리한 아재 개그를 시도하십니다. 자, 어제 이은영 소장님이 우리 제작진과 통화하면서 이 코너 꽤 되는 거 아니냐 살짝 걱정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예능의 탈을 썼지만 본격 정치 여론분석 코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양두구육 뭐 이런 건데 우리는 뭐 예두 시육 본격 시사 프로예요. 네. 두 분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죠. 배 소장님. 저는 뭐 다른 게 없고 완벽이죠. 최영일, 이은영, 배종찬 두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완벽. 완벽. 네. 대단해요. 최고죠. Unbelievable.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배 소장님 예능 여론조사 분석가거든요. 네. 특히 재밌으시죠? 신조를 너무 잘 만들어내셔갖고 네네. 어부바지지율 그런 거 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부바지지율. 네. 난립니다. 너무 칭찬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선을 넘어가시면 막 이상한 신조어가 나와서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네요. 배 소장, 이 소장 이렇게 두 소장님이십니다. 네. 자, 첫 시간인 만큼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지금 뭐 대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으니까요. 전반적 추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당 후보가 모두 확정된 이게 11월 5일이었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소장님 지지율 추이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은 지난 한 주간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이 있었던 주간이었고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전국 지표 조사가 약간 그 트렌드를 좀 벗어난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한 3% 포인트 빠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또 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게 지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흐름으로 좀 조정 국면의 시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5일을 시점으로 잡았으니까 이때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뭐 오차 범위 밖 격차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격차가 좀 좁혀지고 초접전. 초접전으로 가고 있다. 1%포인트의 격차. 여론조사 분석가들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팽팽해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배 소장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되고 2주가 지났어요. 컨벤션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꺼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컨벤션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컨벤션 효과는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사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나 개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께서는 조정이 됐다. 저는 조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추세를. 지금 아직까지의 추세는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은 선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 구도를 봐야 돼요. 구도.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지금은 정권 교체 여론이 대략 약 10%포인트 정도. 이건 뭐 추세입니다. 추세를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 높은 정도의 차이가 유지되고 있어요. 과반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부바 지지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어디 옆에 있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의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부바 지지율이죠. 자, 어부바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통상 이게 이재명 후보 때는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그렇죠. 심지어는 역벤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뭐 이번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인 컨벤션 효과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 나타납니까? 컨벤션 효과 이전에 이 선거에서는 대충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전당대회가 있으면 4, 5주 정도 갔었어요. 한 달 가까이.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컨벤션 효과는 빨리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의 현안들이 많고 어떤 구도가 만들어져 있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행사의 이 효과는 반짝이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이 대선에 대한 성격,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도를 오늘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고요. 구도입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이제 이벤트 효과니까 요즘은 사실 매일 이슈가 쏟아져서 컨벤션 뭐 하루 이틀 누려도 너무 많아. 또 악재 터지면은 금방 사라져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인자 효과가 같이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반사체를 그 지지율 특성이 좀 반사체적인 성격을 갖거든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줬다. 이재명 후보의 컨벤션이 없었던 거는 이미 초기에 그냥 승자가 누군지 구도가 확정되어 버려서. 왜냐하면 마지막 3차 선거인단 때 좀 깜짝 놀라긴 했지만 과반 이상으로 쭉쭉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요, 이 소장님께 관련된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선출되던 10월 10일에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팀 선대위가 출범하면 회복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요때도 11월 2일이었는데 별로 못 누렸어요.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이 선대위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이 될 인물이 있냐,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을 가져올 어떤 외부 인사의 영입이 있었냐, 그리고 그 후보의 가치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또 인물이 옆에 있냐,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제 시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선대위에서 그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선대위가. 머리 쓰는 엄청 많은데요. 네, 다 의원들로 그냥 싹 다 채워져 가깝고. 있는데, 그게 좀 하나도 그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주는 요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하지만 주목을 받는 건 뭐 김종인이냐 김한길이냐 뭐 김명일 이런 게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물 그쪽에 지금 있는 거죠.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선대위 출범 때는 이제 조금 이게 제가 속되게 얘기하면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은 스타가 있고 여당은 숫자는 많은데 눈에 띄는 스타는 없었다. 근데 그 스타가 또 후보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이거 까다롭네요. 네, 까다로워요. 후보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후보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이거 아까 최강욱 대표한테도 잠깐 여쭤봤는데 박스권에 갇혔다. 30%대 초반 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박스권에 갇힌 결정적 이유. 배 소장님 뭘로 보세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보실 때는 구도와 이슈와 그리고 후보를 보면 됩니다. 후보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니까 이념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도가 지금 정권 유지 관련된 여론이 대체적으로 추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 30%대에 머물러 있어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여권이 불리하다. 그렇죠. 이슈가 뭐냐? 구도 다음에 이슈 후보잖아요. 근데 이슈가 지금 대장동 부동산 관련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의 성격인 구도도 지금 유리하지 못해. 이슈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풀려야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풀려요. 이건 이제 12월 가고 1월 가고 하면서 이제는 더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극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대통령도 임기 바빠지고 지금 KBS 일요일 지금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고까지 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있으면
이 대선의 성격이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도 바뀌어요. 네. 이게 변화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꿈틀거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변화가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지금 오늘 첫날 방송이니까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정도에는 변화가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약 5주 후 이제 12월 말. 아니 3주쯤. 3주 후. 네네. 그럼 12월 이제 초중순. 집중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손가락을 많이 댔어요. 네네. 예, 어쨌든 이제 12월 중순경 여론이 중요하다. 네. 아유, 그러면 바로 이제 성탄절의 연말 연시 그리고 이제 1월 새해. 그럼요. 산타 랠리, 연말 랠리, 연초 랠리를 다 타는 거죠. 이번 대선에 랠리가 다 있군요. 네. 근데 그게 또 워낙 그 개인들이 바쁜 시기여서 그게 그때 이제 진짜 랠리를 탈지는 또 모르겠어요. 개인사가 바쁘니까 그러니까요. 관심이 대선에 떨어질 수 집중하겠나. 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2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4개 여론조사 업체 11월 3주차 이거 전국 지표조사 NBS라고 부르는데요. 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어떻게 나왔어요, 배 소장님? 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4개 여론조사기였는데 케이스테이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15일, 16일, 1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36%, 이재명 후보 35%. 팽팽하네요. 1%포인트 차이예요. 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 5%, 심상정 후보 4.5%. 없다, 모르겠다. 네네. 18%로 나타났습니다. 18%가 아직 없다. 야. 그럼 이 소장님 아까 붙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아까 구도로 보면 네. 야권이 유리하고 여당이 불리한 건데 그럼 이 분석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 소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추세선을 보는 게 중요해서 이번 조사가 좀 튀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나온 갤럽이나 그 MBN 아리서치 조사 보면은 그 이전 추세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가 튀는 게 요게 이제 여론의 영향을 상당히 세게 미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눈에 쏙 들어오고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좀 기가 죽어 있던 민주당 지지층이 확 또 결집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여론에 이제 여론조사가 여론에 미치는 어떤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의 튀는 조사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MBS 조사가 이제 조정 국면의 시작을 좀 알리는 조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 네네. 자칫 조사만 놓고 의존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착시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직전 조사와 왜 달라졌을까를 보면 직전 조사에서는 이게 면접원 조사입니다. 네.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진보라고 응답한 정치 성향이 한 260여 명이었어요. 1000여 명 중에서.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비율이 낮군요. 300명이 넘어요. 조금 넘어갔어요. 그럼 이것만 돼도 한 40여 명이니까 4%포인트 이재명 후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4%포인트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의 조사만 봐서는 안 되는 게 또 다른 자동응답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조사 결과 좋게 나서면 그래 좋아 이거 정확한 조사야 또는 뭐 내가 좋아하지 않는 후보의 조사 결과가 내려가면 아이고 잘 됐군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지 말고 여론조사는 아주 차분하고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자칫 최근에 나오는 더 많은 조사들의 결과하고 추세가 다른 걸 놓고서 봐라 이게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자칫 잘못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해석하면 낭패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여론 우리가 오락관 이렇게 이름은 달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그냥 숫자만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두 분 다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조사가 그렇다고 해서 볼 내용이 없네요. 볼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도에서는 막 변동, 요동치는 게 출렁출렁하는 게 나와요. 이 조사 결과도. 그리고 MZ세대도 그래요. 여성도 그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자,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겁니다. 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데 누가 요동치고 있느냐. MZ세대, 여성, 중도층. 뭡니까? M여중. 네. 신조어가 훅 들어오네요. 신조어가 훅 들어왔어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요동치는 뭐
M여중. 네. 네. 기억을 좀 해두겠습니다. 네. 2층도 있지만 지금 아까 지지 후보 없다가 18%, 네. 무려 20% 가까운데 그렇습니다. 선거가 가까우면 이분들도 누군가 이제 지지 후보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동을 할 건데 네. 특히 이제 아까도 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 네거티브 국면이 아주 좌우를 하는 선거예요. 네. 다 찾아가지는 않을 거고 일부는 또 기권하는 표도 나올 거다. 둘 다 싫다 이런 분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기본적인 성격은 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보내는 그런 선거다. 네. 결집의 선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그 조사, 이 MBS 조사의 특징이 아까 이제 그 M 여중의 그런 특징이 보이는 선거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반사체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그 지지율의 흐름의 특성을 보면 네.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갑자기 훅 빠졌다. 또 네네. 갑자기 훅 올라갔다 이래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핵심 지지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조정 국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갈 수도 있었는데 예. 벌써 한 2, 3일 전에도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 조금 빠진 게 나왔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핵심 지지층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 선대위 구성한 데서 좀 삐그덕거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지지율이 또 이탈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 지지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 이게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니까 무조건 하고 핵심 지지층은 있는 거예요. 네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은 있는데 저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서울에서 최근 나왔던 자동응답 조사하고 함께 묶어서 보면 서울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열세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경기도와 또 견제 심리가 있고 네.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이잖아요. 또 부동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젊은 세대 인구가 많은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서울 대전이다. 서울 대전이다. 서울. 네. 서울. 이 소장님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30대 특히 이제 MZ 세대 2030 서울이 되게 중요한 변수고 그다음에 2030 세대가 변수인데 30대 세대들이 지금 조금 회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의 30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거는 초박빙의 선거다. 초박빙이다. 네. 네. 양대 진영이 총결집한다. 총결집 선거. 예. 야, 지금 M여중 서울 지금 배 소장님 신조 자판기네요. 뭐 이런 의견들이 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좀 균형 잡아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 봤으니까요. 좀 이제 붙었다, 좁혀진 거 봤으니까 이거 좀 튀었다고 표현해 주셨고 이거 그 구성이 진보 보수의 구성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 얘기해 주셨어요. 또 다른 여론조사 매경과 MBN 의뢰로 RN서치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크게 앞질렀어요. 네. 이 개요를 한번 좀 배 소장님 소개해 주실래요? 이 소장님 소개해 주실래요? 네. 똑같은 날 조사가 됐어요. 같은 날. 예, 11월 15, 16, 17, 3일 조사가 됐고요. 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MBS는 가상 번호를 사용했고 예. 그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이 RN서치 조사는 무선 RDD 번호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미 그 번호 생성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응답률 차이가 또 커요. 아, 그래요? 예, 여기는 3.9% 응답률이었고 표본오 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네. 응답률이 낮은 거죠? ARS 조사라서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 사람이 지금 거는 것과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봤을 때 이 ARS 조사들이 격차가 좀 커요. 네. 전화 면접 조사는 좀 작고. 그래요. 개요를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상황 궁금하시면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MBS 조사와 RN서치 조사가 조사 날짜도 같고 네. 둘 다 어제 발표됐고 네. 근데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되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배 소장님. 네. 이걸 어떤 걸 믿어요? 우리를 믿어야죠. 배 소장님을? 네네. 아니 우리 코너. 최영일의 여론 오락관을 믿어라. 그럼요. 네. 과도한 홍보 아닙니까?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고. 정답은 없다. 한편으로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진보라는 성향의 응답자들이 훅 줄었어요. 그걸 보면은 네. 약간 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샤이 진보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그렇죠.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은 좀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보라고 했던 이들도 자기가 이제 중도라고 버튼을 찡 누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진보층의 경우에는 아이 뭐야 또 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의 조사에 너무 획일적으로 의존하시지 마라. 네네.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와 면접원 조사를 다 보고 또 추세로 한 3, 4주, 4, 5주 정도. 근데 이것도 귀찮다. 아 왜 이렇게 날 힘들게. 그러면 최영일의 최시 가오
그 뭐예요? 네. 최경일 시사본부에 여론 가족오락관 가족 네. 그만 보면 되니까 너무 급조하시니까 이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만드시는 거구나. 이게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V를 그렇죠.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유튜브로 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추세를 보시면 저희들이 아주 공평하게 정말 딱 중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RN서치 조사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격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지되고 있다. 좀 이 숫자를 말씀을 안 드려서 이 소장님께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자구도니까.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33.3, 윤석열 후보 47.7, 심상정 후보가 4.7, 안철수 후보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격차가 꽤 있는데요. 격차가 꽤 지금 낮죠. 거의 한 뭐 14% 포인트 정도 났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유지되고 있다. 그렇죠. 야, 하나는 1%포인트로 붙었고 그러니까 하나는 14%포인트 두 개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차이 나는 게 요동을처럼 그런 이념 성향의 참가자들의 비율의 차이 두 조사에 있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안철수 후보는 뭐 한 조사에서는 5%, 다른 조사에서는 3.7%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이 단일화에 지금 야권에서 향후에 안철수 후보 저희가 인터뷰를 엊그제 했을 때는 완주한다.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단일화의 주도권 이 캐스팅 보트가 되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지지율이면?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 더 나와야 된다? 조금 더 나와야죠. 지금 두 자리 숫자 최소한 10%는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정당 지지도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개인 지지도, 후보 지지도하고 매칭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대체로 보면은 당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된다. 당 지지도보다는 높게 나와야 돼요. 이런 이제 군소정당 전 좀 다르게 보는데 왜 다르냐면 오늘 두 분이 시각이 달라서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은 주도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인 경우에는 안철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주하겠다는 이번에 거니까. 안철수입니다. 완주하겠다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부담이 가겠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수 진영 표가 아니니까. 한 표라도 더 끌어가야 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서는 2% 3%의 안 후보의 지지율이라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김동연 전 부총리든 이들이 완주하게 되면은 이른바 작은 거인의 부담이 된다. 비율은 적지만 그들이 미치는 충격파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게 적지 않아요. 근데 그 안철수 후보가 여지껏 한 번도 철수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철수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이게 MBN 조사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가 42.9%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이 상당히 있는 거죠. 단일화를 하라는. 이게 여론 오락관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부조 밖에 이 엔지니어 감독님, 저희 기술 감독님이 아까 안철수 얘기를 배 소장님이 하니까 빵 터지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제작진이 놀라고 있는 건 아니죠. 이 기술 감독님이 어떤 개그맨이 나와도 절대 표정 변화가 없이 안 웃으시는 분인데 그분 웃겼어요 지금. 배 소장님이 그분을 웃겼다. 저분이 공주님이셨으면 이제 장가 가시는 거죠. 개그맨이 제 방송 듣고 웃어요. 그래요? 네. 정말?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대목도 있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제 이슈 하나 볼게요. 오늘 일부에서 저희가 다룬 주요 이슈인데 이 당정이 재난지원금과 세수를 놓고 대립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전격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 이제 오늘 출석했던 기자는 철회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고 연기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실용주의적인 입장이냐 혹은 뭐 어떤 이슈를 철회한 것이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이 소장님 어떻게 관측하세요? 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지율 지금까지 도지사 할 때부터 쭉 특징을 분석해 보면 확장성이 있어요. 좀 되게 유연한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후보가 되고 나서 그런 유연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재난지원금 세수와 관련해서 홍남기 지금 부총리하고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격이 맞지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어쨌든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막 긍정적으로 항상 여론은 뭐 좋아하진 않지만 또 지급이 되면 여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이 재난지원금과 이 소상공인 지급의 그 우선순위 좀 조정한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불필요하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여당의 후보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대립보다는 선거는 그냥 이기기 위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이든 방역 지원금이 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 불능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M여중 선거, 선택과 집중의 선거입니다. 선거라는 거는 막 깔아놓으면 안 돼요. 뭐 전 국민 보편 이럴 필요 없다. 무차별적으로 가면 그 선거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선거 전략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다시 자영업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 일단 자영업을 잡죠. 지금 자영업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요소수 문제도 있고. 그럼 지금 50대가 이번 선거에서 MZ세대 다음으로 중요한 연령대가 50대예요. 그리고 지금 가정주부층 분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힘든 쪽에 이걸 집중을 했을 때 대층, 세대, 효과가 타겟별로. 그러니까 더 늦지 않고 빨리 선택을 하는 건 이재명 후보가 잘한 거예요. 잘한 거다. 짧게 얘기하면 이 소상공인 지급으로 바꾼 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소상공인 대상 50조를 뿌리겠다.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럼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싸움을 걸은 거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야권의 이슈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좀 난항입니다. 진통이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이제 좀 부각되고 있어요. 권오수 회장 구속되면서 이 배우자 김건희 씨 소환 문제. 요 야권 관련 이슈는 여론의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지금 배우자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인데요. 선대위 구성이야 이제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잘 봉합이 될 거예요. 시간 문제고. 그렇죠. 시간 문제인데 이 배우자 문제는 지금 이 건 한 건 도이치모터스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2030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논문 관련한 이슈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은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지만 이제 배우자가 등장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이건 왜냐하면은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대위가 왜 중요하냐. 선대위가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선대위라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있는 안정감이거든요. 누구에게 영향을 주면 이게 MZ세대에게 영향을 줘요. 아니 선대위도 제대로 못해? 그럼 어떻게 5년간 국정을 운영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배우자와 관련된 건 이 의혹을 털어내야 여성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해결돼야 중도층의 마음이 움직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로 교체가 되는지 이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대성공인데요. 여론 오락관 첫 시간인데 시사가 이렇게 웃겨도 되냐 하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두 분 일주일 동안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오세요. 저희 캐릭터 쥐어짜는 방송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방송입니다. 아까 쥐어짰잖아요. 제가? 그랬나? 다음 주에도 채찍을 휘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Well, I was out of 네, 자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도된 간식입니다. 홈런 맛 초코 과자. 왜 홈런이 여기 나왔을까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홈런 맛 초코 과자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스포츠 본부. 오늘은 야구 특집입니다.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야구 잡설 두 정 PD. 자, 늘 나오고 계시는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나오셨고요. 또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맡고 있는 정현재 PD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현호 PD, 정현재 PD. 형제는 아니신 거죠? 예, 한 500번째 신문인 것 같은데. 네, 닮진 않으셨어요. 네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한국 야구의 10번째 심장. KT 위즈. 자, 드디어 한국 시리즈 4연승을 거두면서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연승. 4번 연속 이긴 거죠. 그렇죠. 두산에게. 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끝난 한국 시리즈여서 두 분의 평을 좀 듣고 싶어요. 정현호 PD부터. 네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보자면 성장한 이강철.
작년에 이강철 감독이 두산을 또 만났어요. 플레이오프에서. 그랬죠. 근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선발이었던 쿠에바스를 불펜으로 투입하는 게 약간 조금 성급한 혹은 무리수 아니었느냐? 쫓기는 듯한 무리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KT가 거둔 4승이 모두 선발승입니다. 4명의 선발이 고루 나와가지고 승리를 따내고 고영표 선수가 위기 때마다 불펜으로 나와서 조커 역할을 또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타자 운영까지도 완벽했다고 봐서 이강철 감독이 1년 만에 진짜 칼을 갈고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장한 이강철이다.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감독의 승리, 맞습니다. 전략의 승리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정현재 PD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연구했다. 왜냐하면 이강철 감독님이 김태형 감독 그 아래에서 코치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KT 선수들의 어떤 타석에서의 어프로치라든가 투수 교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김태형 감독의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강철 감독님의 KT 선수들이. 근데 KT 선수들의 어떤 뎁스와 이강철 감독의 디테일이 더해지면서 이번에는 뭐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의 깊이와 감독의 이 꼼꼼함. 선수단 폭의 어떤 넓음. 그래요. 자, 두 분 다 결국은 이강철 감독을 극찬해 주신 셈이에요. 그렇죠. 다른 이제 측면으로 접근을 했지만. 저는 김태형 감독님 굉장히 대단한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명장 오브 더 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태형 감독님의 야구를 4대 0으로 이겼으니 이강철 감독님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거죠. 명장을 4연승으로 이긴 그러네요. 더 명장. 하지만 그 밑에서 성장해온 그렇죠. 칼을 갈아왔다. 청출어람 같은 느낌이 이게 있네요. 전 처음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 두 팀이 딱 두산이 파죽지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산 이러다 우승하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강철 감독이 한마디를 한 게 7번 싸우는 한국 시리즈는 다릅니다. 저 무슨 얘기지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그 전에 원래 플레이오프는 5판 3선승제였는데 이번 시즌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3판 2선승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선수단의 깊이가 조금 얕더라도 개개인의 성향이 강했던 두산이 좀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강철 감독이 지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야구도 역시 이게 순발력과 지구력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한 개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KT 뭐 이건 엄청난 경사예요. 창단 최단 기간 우승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어떤 어느 쪽이 우승하느냐에 따라서 다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정현호 PD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창단 초기만 해도 최하위권이었어요. 네네. 어떻게 이런 전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 신인을 잘 뽑았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강백호 선수 그리고 이제 소영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투타의 중심을 이제 잘 세웠고 다른 팀에서 이제 유망주 위주로 일단 초반에는 영입을 했어요. 뭐 배재성, 배정대 이런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그 선수들의 중심을 잡아준 건 역시 타 팀에서 온 베테랑이었다. 유한준이 외야에서 그리고 내야에서는 박경수 선수가 이번에 또 한국 시리즈 MVP였잖아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KT의 중심축이 있는 상황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신인을 잘 뽑았고 팀워크를 잘 또 세웠네요. 그렇죠. 그럼 정현재 PD님 이제 삼성 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얼굴 좀 피세요. 또 안 좋은 데를 또 언젠간 잘 되겠지. 자, 야구에 만약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만약에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다면 1위 결정전 때처럼 KT와 좀 혈전을 벌였을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삼성 팬이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두산한테 2연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제가 그 지적을 했던 것은 저희 삼성 타자들의 약간 소극성이에요. 하위 타선들의 소극성.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타선이 골고루 터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단기전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전에서 삼성의 하위 타자들이 안 터진 거는 시즌 내내 사실 비슷했거든요. 가끔 한 번씩 터지긴 했지만 비슷했어요. 근데 그 단기전에서는 그 선수들도 터져줘야 뭔가 스코어도 나오고 날 수가 있는데 두산과의 두 경기에서 삼성이 보여준 모습은 시즌 때 그것과 비슷했거든요. 근데 KT 선수들은 다릅니다. KT 타자들은 1번부터 9번까지 물론 이제 잘 못 친 선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투수 뎁스가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치면 거기서 아마 갈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삼성의 또 약점을 팬이기 때문에 더 예리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하위 타선이 소극적이다. 근데 이게 잘 치는 건 둘째치고 적극적으로 치려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변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을 일단 쳐서 인플레이를 만들고 나면 그 공은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누구의 변수냐? 수비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비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지 않고 루킹 삼진을 당한다거나 확률은 이렇게 0이죠. 소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만 변수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느 팀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끔 우리가 국대에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요. 4번 타자만 홈런 치면 뭐예요. 1점 내고 끝나고 저쪽은 팀플레이 하는데 이런 이제 속 터지는 현상들을 많이들 팬들은 겪으시죠. 자, 두산 베어스가 미라클 두산 단기전의 팀 와일드카드에서 한국 시리즈까지 그냥 쭉 오른 최초의 팀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분석했는데 이런 상승세 또 외국인 투수 미란다의 복귀 좀 나름 의미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두산이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KT가 이길 수 있고 네네.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될 수 있지만 4연패를 그러니까요. 두산 팬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전에는 또 2연승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친 거죠. 너무 지쳤어요. 와일드카드부터 계속 경기를 해왔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와일드카드부터 준플레이오프 다 아까 말한 것처럼 3판 2선승제였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전력을 기울이면 되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딱 7판 4선승제라는 경기를 만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전까지는 생각을 단순하게 거침없이 두산이 경기를 했다면은 4경기를 이겨야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선발진을 어떻게 돌려야지. 비록 미란다라는 외국인 투수가 가세하긴 했지만 미란다도 제가 경기를 봤지만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했던 홍건희, 이영하 이런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4경기를 던져야 한다고 라는 게 시작도 전부터 저는 부담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에휴, 그래도 제 친한 후배가 두산한테 화를 내면서 한 번이나 두 번쯤 이겨주지. 토요일 날 야구장을 예매한 거예요. 내일 5차전. 그 아이를 데리고 2년 만에 야구장에 가서 치맥 한번 먹어보겠다고 예매했는데 이게 다 취소됐지 않습니까? 끝났죠. 시리즈가. 외국 야구장에서 치맥을 못 드셨을 겁니다. 어차피 가도. 그래요. 실내 구장이라서. 고척돔이니까. 주식이 안 이번엔 되더라고요. 모두 다 고척돔이었죠. 맞습니다. 위안이 좀 되도록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야, 가도 위안이 치맥 될까요? 못 먹는 거야. 맞아요. 가서 치맥은 못 먹어. 네네. 야구는 볼 수 있었겠지. 자, 찾아보니까요. KBO 리그에서 연속 우승을 한 팀은 해태, 현대, 삼성, 두산 이렇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조금 이르지만 KT가 내년에도 우승 유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KT가 딱 우승한 상황에서 당연히 내년에 KT 말고 누가 할 것이냐. 작년에도 NC가 우승한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NC 말고 누가 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변수들이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당연히 KT가 유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데 반대요. 최근 5년간 우승팀이 항상 바뀌었어요. 항상 2017년부터 네네 기아, SK, 두산, NC, KT.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내년에도 바뀔 것이다. 별로 의견은 없지만. 자, 지금 오늘 내기가 됐습니다. 2022년도 한국 시리즈 우승 KT가 연승하느냐 바뀌느냐를 놓고 이 야구 잡설 두 정 PD의 의견이 갈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반드시 검증해서 내년에 이맘때도 불러주시는 겁니까? 한 명을 응징해야죠. 응징을 당하는군요. 응징해야 돼요. 청취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이걸 왜 있겠습니까? 내년 한국 시리즈 끝나면 두 분을 다시 모십니다. 자, 프로야구 막을 내렸고요. 올 시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두 분이 이번 시즌을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 한 2개 정도씩 뽑아주시죠. 정현우 PD님. 저는 KBO라고 하고 싶은데 KBO. 리그를 시작한 다음에 규칙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갑자기 리그가 중단됐죠. 플레이오프도 원래 5판 3선승제 3판 2선승제로 바뀌었죠. 갑자기 연장전도 없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합의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야 돼요. 경기를 딱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근데 사실 우리 100m 아니고 200m 달리기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KBO 일처리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저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내 구단 KT가 우승을 했죠. 최고령 투수인 오승환 선수가 최고령 40세이브를 세웠고 최연소 타격왕에서 두 번째 부자 타격왕을 이뤘던 이정우 선수도 있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야구에서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했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위안이 되네요. 좋네요. 유한준 선수도 41살에 맞습니다. 챔피언 받은 22년 만에 우승을 처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백은재 PD님은 어떤 키워드입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술판하고 올림픽입니다. 코로나에서 비난 많이 받았죠. 팬들 화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NC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술판 한 판으로 주력 선수들이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리그도 밀리게 되고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리그도 밀리고 도쿄 올림픽에도 차질을 빚고 그랬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사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팬들이 약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네. 안타까웠죠. 술판. 네. 예. 네. 술판하고 올림픽. 올림픽으로 네. 이어진 거였어요. 자, 이게 겉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관중들의 응원이 있었고요. 네네. 또 이제 시즌도 잘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두 분. 사실은 야구 팬들이 많이 프로야구에 등을 돌렸었어요. 많이 돌렸죠. 지난 여름을 생각해 보면 예, 예. 그럼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 직관도 안 되지만 이거 그게 야구 문제는 이제 아니고. 안 본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맞아요. 좀 이제 한국 시리즈를 지나면서 네. 팬들의 사랑이 좀 돌아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예, 왜냐하면은 저희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KBO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저는 엄중경고다라는 얘기를 네네. 했었거든요. 아. 엄중경고를 했으면 그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또 엄중경고로 끝나버려요. 이거는 처벌이 아니라 면죄부죠. 이것도 KBO로 돌아가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뭔가 위계를 딱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고 시작을 해야 사람들이 사랑을 해줍니다. 네. 더 이상 사람들이 뭐 국위선양 이런 걸로 스포츠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요. 정당하게 승리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KBO가 보여줘야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팬들은 성숙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KBO도 좀 더 선진화해 달라. 일부 팬들은 뭐 야구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KBO 리그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죠. 야구 잡설 올해 좀 어려웠나요? 뭐 저희가 지금 처음에 유튜브로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덕분에 이제 많은 팬들도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소위 말해 판이 커진 상황이라 야,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끌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사본부의 저희 이제 연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야구를 담당해 주는 야구 잡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한국 시리즈 끝난 건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올해 야구는 끝이고 내년 시즌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KBS 1라디오 정현재 PD와 스포츠 본부를 함께했습니다. 자, 7010님 황재균 선수 놓친 롯데가 미워요. 롯데도 내년 시즌에는